오늘도 우리 K증시는 진짜 올해 2023년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양대축 에코프로와 금양에 또 모든 시선이 집중됐던 하루였는데요. 사실 배터리 아저씨가 떠나버린 금양은 뭐 한동안은 그 배터리 아저씨가 주가에서 행사했던 지분이 좀 빠지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근데 또 배터리 아저씨도 지금 거의 결사항전의 의지로다가 자기를 회사에서 옷 벗게 만든 놈들 가만 안 두겠다고 지금 여기저기 지금 다니면서 막 선전포고 비슷하게 막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다 좋은데, 진짜 객관적으로 이번 사태를 좀 뜯어보자면은, 우선 2023년 5월 16일자로 금양이 진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마침내 지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팩트고요. 근데 보니까 이거는 뭐 거래정지 사유도 아니고 그냥 벌점 맞고 벌금 내면 끝나는 사항인데, 거기다가 이제 이 전제가 이제 올해 벌점이 누적된 게 있으면 그거 합산해서 15점 넘으면 하루 거래정지 때릴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금양이 또 벌점 이런 거는 깨끗하더라고요. 올해 지금까지 별점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누적된 거 다 합쳐봤자 15점이 안 돼. 하여튼 근데 이것 때문에 배터리 아저씨가 사표를 냈다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 주변에서도 진짜 회사랑 뭐 우리가 모르는 합의에 따른 거냐, 아니면 진짜 일방적으로 사표를 내고 튀었냐, 아니면 진짜로 잘렸냐, 이제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렸다고. 근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팩트는 뭐냐 하면은, 이번 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이거는 공시 책임자 등 교체 요구 여부 미해당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이제 공시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자르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벌점 8점에 벌금도 보니까 8,500만 원이에요. 아니 금양 시총이 지금 얼마인데, 아무리 영업이익은 적자 냈지만 그 벌금 1억도 안 되는 돈에 지금 주가가 막 꼬라박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또 공시 위반 관리 종목 여부에도 미해당된다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축구로 치면은 그냥 옐로 카드 정도도 사실 안 되는 조치죠. 하여튼 배터리 아저씨는 공시 담당자도 아니었던 걸로 이번에 밝혀졌는데, 도대체 그럼 왜 본인이 회사를 그만뒀어야 됐다 이거냐. 또 만약에 본인이 공시 담당자였다고 해도 심지어 이걸로 교체 대상인 건도 아닌데,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됐고, 또 금양 측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이걸 수용했느냐, 이게 또 의문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3가지 시나리오를 어제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곧 밝혀지겠죠. 근데 참 이거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제 그 배터리 아저씨 라이브를 보니까 본인이 지금 뭐 피해자 코스프레든 뭐든 하여튼 한국거래소 외압 때문에 회사를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뭐 우리 회사, 뭐 우리 상무님이 지금 문자가 왔는데요, 뭐 또 그리고 왜 금감원은 현재 지금 한국 증시에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만 54개인데 우리만 갖고 자꾸 의심하고 털어본다고 그러냐, 계속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아니 자기를 자른 회사에 대해서 아니 감정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럼 아예 언급을 안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계속 우리 회사, 뭐 우리 회장님, 뭐 우리 공시 내용,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쓰는 거는, 이건 뭐죠? 제가 위장 이혼까지는 봤어도 위장 해고는 또 처음이야. 자, 아무튼 2023년 K증시는 정말 2차 전지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심지어 고기 구워 먹는 불판 만드는 회사도 이제 2차 전지 관련 업종에 진출한다고 또 공시를 내기도 했고. 근데 오늘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가 한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과 캐나다 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이거 봐, 내가 얘기하는 우리는 우리나라잖아, 대한민국. 근데 내가 만약에 이민을 갔어도 우리나라라고 할까? 거기다가 또 안 좋게 내가 뭐 추방을 당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갔다고 해도 우리나라라고 할까? 하여튼 이 쥐스탱 트루도 대통령, 이제 캐나다는 대통령이 없으니까 뭐 총리가 대통령급인데, 하여튼 이분이 전 세계 정상들 가운데서 외모 순위 1등, 그리고 나이는 올해 51세로 사실상 최연소 정상급이죠. 그러고 보니까 1971년 그 배터리 아저씨하고 또 동갑이네요. 하여튼 이분이 또 거기다가 막 사랑꾼으로 유명하고, 하여튼 엄청난 거의 헐리우드 스타 못지않는 진짜 셀럽 대접을 받는 그런 캐나다 대통령이거든요. 하여튼 이번 한국 국빈 방문의 목적으로는 대표적으로 2가지 아젠다가 명시가 됐는데, 그게 바로 북한의 인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과 캐나다 간 협력 강화, 이렇게 2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캐나다도 이게 또 이제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원 부국인데요. 보통 이 캐나다를 이제 미국의 미니어처, 즉 축소판이라고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뭐 경제부터 문화 하여튼 모든 게 미국의 어떤 쌍둥이 동생 같은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캐나다가 이 정도 자원 부국이면은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다만 이제 개발을 안 하고 아껴두고 있을 뿐이죠. 하여튼 미국은 뭐 월드 폴리스 역할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국방 예산에 그렇게 돈을 많이 할당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고 값어치 있는 땅덩어리가 미국 그 50개 주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알래스카까지 갖고 있잖아. 그런 모든 게 이제 다 달러 가치하고 미 국채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죠. 하여튼 근데 캐나다도 우리하고 핵심 광물에 대한 양국 협력을 강화한다는 그거는 이제 당장 이번 트루도 총리의 방안을 계기로 해서 전기차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니켈, 리튬 등등 이것도 이제 중국은 아프리카하고 제3세계 국가들하고 지금 공급망을 협력하는 거기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이제 자유진영에서는 우리하고 이제 캐나다가 핵심 광물을 긴밀하게 공급해 주겠다 뭐 이런 그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인가 오늘 원자재 시장에서 니켈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두 가지밖에 없죠. 가격이 떨어졌다. 이거는 공급이 늘어나든가 아니면 수요가 부진하든가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일단 이제 남미나 이런 뭐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뭐 리튬하고 니켈 광산 같은 거 다 개방해가지고 열심히 캐고 있는데 아직 아껴두고 있는 캐나다랑 호주 같은 이런 진짜 잠재적인 자원 부국들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광물들을 생산하기 시작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공급 증가에 니켈 가격이 하락으로 반응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거 이제 K 증시에다가 이 2차 전지주들 유불리를 잘 따져가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하고 정식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또 양국 정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일종의 보증도 되는 이런 나라로부터 광물을 공급받으면 되는데 왜 굳이 콩고니 몽골이니 그런 데 가서 아니 매장량도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거 굳이 그런 광산 개발까지 해가지고 왜 그걸 캐온다고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 이를테면 김밥에 넣을 깨가 필요하면은 그냥 시장 가서 한 봉다리 사면 되는데 왜 굳이 뭐 어디 강화도니 전라도니 경상도니 구석탱이까지 가서 그걸 있는지 없는지부터 다 뒤져가지고 캐내고 그런 짓을 왜 하냐고요 상식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MOU로 일단 소문부터 막 내놓고 왜 그러는 건데요. 그래봤자 괜히 경쟁자만 늘어나고 그럼 몸값만 더 높아질 텐데. 아니 안전하고 쉽고 편한 국가 간 그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그런 공급망을 놔두고 왜 그러냐고. 또 그러면서 몽골에 있는 광산에서 리튬을 캐면은 몽골의 어떤 특성상 비행기로 한국까지 실어 날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몽골에서 각종 원물 수입하는 식품 회사들 같은데 보면 다 중국이나 러시아 육로로 수송하더라고요. 그럼 뭐 러시아는 조금 그러면 이제 중국 루트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몽골에서 자원 개발은 가능한데 반출이 좀 힘들어가지고 그게 어떤 큰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KT도 최근에 몽골 몬리스 그룹하고 히토류 자원개발 체결 MOU 그거 맺었고요. 이걸 이제 우리 한국 정부랑 몽골 정부 사이에서 각국 외교부가 보증하는 식으로 지금 후속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그 금양이 몽골 리튬 광산 지분 60% 인수하고 나서 자원 채굴 전에 다시 한번 리튬 추정 매장량을 재조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그 800억에 인수하는 광산 그 가치가 118조라는 이것도 진짜 임시라는 거예요. 그 수치 자체가. 근데 또 어제 그 라이브를 보니까 배터리 아저씨가 몽골 광산 자꾸 사기 아니냐고 의심하는데 자기랑 10억 방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이 뭐 콩고나 아프리카나 아니면 남미 같은 데보다 훨씬 가깝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3시간만 가면 된대. 그래서 자기랑 거기 몽골 광산에 가재. 그러면서 일단 비행기 3시간 타고 또 내려서 뭐 차로 10시간만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요. 몽골 땅덩어리가 뭐 얼마나 큰지 뭐 다 아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리튬 광산 있나 없나 눈으로 확인을 하자고 그걸로 10억 방을 하재.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언어 도단이고 야바위야. 아니 누가 지금 리튬 광산이 있냐 없냐를 문제 삼습니까? 그 추정 매장량하고 재산성 같은 게 과연 118조나 되나 그 가치가 의심된다고 그랬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10억 방이야. 아니 만약에 내 고등학교 때 친구가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달래. 그러면서 꼭 갚을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수능 만점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장학금이 나올 건데 그거 받으면 바로 준대. 그래서 내가 야 그 만점 받았다는 성적표 좀 보자니까 알겠다고. 야 진짜 너 친구 그렇게 못 믿냐? 야 이 새끼 진짜 더러워서 내가 보여준다. 그리고 승질 있는 대로 막 부리더니 카톡으로 사진 하나 나한테 보냈어. 그래서 열어보니까 수능 수험표야. 그래서 아니 누가 너 수능 봤냐 안 봤냐 그거 물어봤냐고. 만점 받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그러니까 아니 수능을 봐야 만점을 맞든가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 지금 이거 못 믿냐고 또 둘이서 막 지랄을 해. 그래서 아니 수능 본 거 그래 그거 믿는다고. 근데 성적이 지금 중요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성적표가 지금 시골 할머니 댁에 있는데 할머니가 마라도에 사신데
거기다 할머니가 한번 고깃배 타고 나가면은 언제 들어올지 모른대. 아, 지금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자, 이제 오늘 제 방송도 2차 전지로 또 도배가 되고 있는데, 또 말 나온 김에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 관련 소식을 하나 또 준비했는데, 사실 뉴욕 증시에서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예지몽격으로 간주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전기차 글로벌 탑티어인 테슬라,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에 리튬하고 양극재를 생산하는 엘버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 두 개를 보면 이제 그날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를 대충 알 수 있는데, 간밤에 엘버말은 앞에 말씀드린 리튬 가격 하락세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테슬라는 또 제대로 된 반등에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은 누가 봐도 한번 전성기 때 시세를 분출하고 현재 글쎄 뭐 기간 조정이든 하여튼 뭘로 보나 추세가 지금은 죽어 있는 걸로 보이죠. 여기는 어떤 재료가 또 영향을 미쳤냐면은 바로 제 동문 선배, 그러니까 LSE 런던 정경대 출신인 조지 소로스. 물론 이 조지 소로스는 저처럼 학벌 세탁용으로 대학원만 LSE를 슬그머니 가서 숟가락 얹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학석박 전부 LSE, 그러니까 런던 정경대를 그냥 풀코스로 나왔습니다. 거기다 얼마 전에 세 번째 결혼했는데 부인이 40살 연하의 일본계 미국인이었어요. 참 진짜 미국 백인들 셀럽 중에서 이 일본 여자 좋아하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조지 소로스 자산이 67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정도가 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이거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여기저기에 뭐 재단이며 뭐 신탁이며 하여튼 계좌에 잡히지 않는 자산만 한 10배는 더 되지 않을까, 공식 10조 자산보다. 어쨌든 뭐 이분은 한쪽에 몰빵하는 게 또 특기인 분이고, 그중에서도 또 하방 포지션 잡는 데 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투기적인 그런 거래를 선호하다 보니까 좀 악명 높은 면도 있고, 반면에 피가 뜨거운 분들은 조지 소로스가 진정한 승부사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일단 이름부터가 뭐 조지 하면 남자의 이름 아닙니까? 거기다가 소로스 그냥 쏘라고, 로스를 보든 말든 그냥 덮어놓고 쏘라고, 그럼 이긴다고, 이런 거 아닌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이분이 우리 IMF 당시에 달러 롱 원화 숏 포지션을 대량으로 구축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었는데, 그 이후 2000년도 초반에 이 소로스 퀀텀 펀드가 한국에 상륙을 해가지고 그때 서울증권을 인수하기도 했죠. 이거는 이제 지금 그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 부정적 평판이 몰린 바로 그 유진투자증권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외화 부족으로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정말 그 치욕적인 사건에 대해서 주범이 바로 이 조지 소로스라는 소문이 또 있었는데, 그거는 결국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그건 아마 당시 이제 한국 경제로부터 무조건 비상 탈출하라고 외국인들한테 지령을 내렸던 그 골드만삭스 측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근데 원래 이 소로스가 헝가리 태생의 이제 유태인이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나치가 유럽을 다 점령하자 원래는 이 소로스 일가족도 가스실로 끌려갔어야 맞는데, 당시 이제 소로스 아버지가 변호사여가지고 나름 부유층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디서 위조 신분증을 구해 와가지고 가스실 대신에 돈가스 먹으면서 헝가리 탈출해가지고 영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아마 그때 이 소로스가 어린 마음에도 야, 이 세상은 정직하게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하여튼 살아남는 게 장땡이구나, 이런 교훈을 뭐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조지 소로스가 항상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재귀성 이론이라고, 원어로는 Theory of Reflexivity,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탄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또 마침 조지 소로스가 학석박에서 이제 학부는 철학을 또 전공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제자리 찾아간다, 이런 뭐 약간 동서양의 그런 그 사상이 결합된 그런 이론이기도 한데, 이걸 이제 주식시장이든 외환시장이든 하여튼 모든 시장에 적용을 하면은 귀신같이 소로스의 그 포지션이 지금까지 돈 버는 쪽으로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추세라는 게 형성이 될 때 거기 어떤 착각 같은 게 붙어가지고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버블이 형성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어떤 자산이 이제 상승이든 하락이든 하여튼 추세가 형성되다가 착각을 만나가지고 버블이 생성되는 과정에 만약에 그 추세를 검증할 만한 수단이 등장하면 그 버블이 이제 그 거의 콜라에다가 멘토스 넣은 수준으로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오버슈팅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2021년 코스피 3,200포인트 넘어갈 때, 그리고 삼성전자 96,800원대, 그리고 현대차 27만 원, 다 그때마다 이거 위험하다고, 지금 과열이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그런 에너지가 쌓인 거라고 당장 피하라고 했던 그 근거도 다 이 재귀론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지난 4월 중순부터 그 에코프로하고 금양도 계속 이제 과열이라고, 이대로 절대 못 간다고, 결국은 다시 이제 원래 가치로 재귀를 할 거라고,
그 과정에서 진짜 욕먹고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당하면서 경고했던 그 권고도 사실은 이 조지 소로스의 재귀성 이론을 제가 풀리 착안을 한 거예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죠. 소로스가 말한 추세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착각이 가세를 하면은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에코프로, 금양, 여기서 계약 공시, 콩고, 광산 이런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추세가 착각을 만난 그 틈에 마침 검증의 수단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고, 그럼 이제 반대로 또 하락 추세를 자리 잡았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또 악재나 비관론이 들러붙으면서 야, 결국 다 속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다 끝이다. 이런 착각이 이제 첨가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때 이제 결정적인 검증 수단으로 실적 적자 내지는 계약 취소 공시, 또 그것도 아니면 해외 광물 사업 철수, 아니면 뭐 대주주 겸 회장 구속, 홍보이사 퇴사, 요런 게 또 합쳐지면 이제 그 하락 추세가 엄청나게 또 부풀려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겠죠. 그럼 그것도 이제 또 재귀론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제자리로 올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소로스 재귀론에 입각을 하면은 너무 과도하게 떨어져가지고 적정 주가를 벗어나는 그때부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탄력성이 충전되기 시작을 한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 저가 매수에 나서야죠. 하여튼 그래서 이 조지 소로스가 재귀성 이론을 활용해가지고 투자에 성공을 거둔 여러 사례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일화는 영국 파운드화의 대량 공매도를 친 건데, 처음에는 영국 그 중앙은행 영란은행, 여기가 이제 설립이 1694년이니까 거의 500년 역사의 중앙은행이고, 여기는 이제 연준 같은 거는 그냥 아유 저 애송이, 우리가 한국은행이면 니네 그냥 러시앤 캐시 그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당시인데, 거기다 대고 조지 소로스가 이제 파운드와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영란은행 측에서 아유 어디 감히 저런 이 자식, 저 듣보잡 투기꾼 쇼쟁이 놈이 감히 우리한테 도전을 해, 이러고 파운드화를 계속 풀어가지고 처음에 같이 방어를 하다가 결국은 파운드화가 고갈이 되면서 항복을 해버렸던 그 사건. 근데 당시에도 조지 소로스가 막 크게 뭐 엄청난 작전을 한 게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봐도 파운드화 이거 고평가인데 시장에서 아무도 그 파운드화 어떤 권위나 가치에 감히 손댈 생각조차 못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쇼치고 치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하고의 인연을 얘기 드려야 되는데, 이 조지 소로스가 우리한테 IMF 시기로 알려졌던 그 동남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에 태국 바트화에 또 똑같이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거덜내 버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제 그 당시로서는 태국 다음 맛집으로 소문난 한국 원화에다가 숏을 치려고 막 간을 보고 있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그때 소로스가 봤을 때는 아니 저 한국이란 나라는 뭐 자원도 없고 그리고 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90년대 당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내재 가치를 구성하는 유일한 요소가 바로 이제 대기업들이었는데, 그것마저 전부 막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또 이제 재귀론으로 봤을 때, 야 그럼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한참 더 떨어져가지고 거의 필리핀의 페소나 비엔남의 동 수준으로 떨어져야 맞다고 이제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화에다가 대량 공매도 하방 포지션을 때려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데 베팅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수익도 좀 내긴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소로스가 마음을 고쳐먹은 계기가 있다고. 이제 이게 그 자기의 회고록에도 나온 건데, 당시 이제 소로스가 자원이고 뭐고 가진 거라고는 반뚝 잘라진 허리 반쪽 밑으로 있는 그 땅덩어리만 있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던 한국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TV를 보니까 어느 날 무슨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금모으기 운동, 그건 이제 무브먼트야. 그런 게 갑자기 전국에서 일어나더니, 아니 일반 가정에서 그 많은 금덩어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서 아니 막 끝도 없는 거야. 막 오늘 또 누가 냈고 내일 더 많이 내고 막. 그래서 소로스가 그걸 보고서 야 이게 잘못 봤구나. 한국이 이게 내재 가치가 없는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의 화폐 원화가 만만치 않구나. 그래서 하방 포지션을 정리했다 그래요. 참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이 또 이제 가슴이 좀 먹먹해져 오는데, 진짜 우리나라는 하여간 국가적으로 큰 어떤 위기나 시련이 닥쳤을 때 결국은 국민들이 다 나서서 나라 살려요. 그때 정치인 놈들이 하는 거라고는 그냥 보신주의밖에 없어. 이렇게 국민이 주인임을 입증했던 여러 번의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가 우리나라라는 표현이 한국에서만 쓰잖아요. 해외에서는 그냥 마이 컨트리라고 하죠. 하여튼 좀 찡해지는데 잠깐만 끊고 갈게요.
아, 참, 그리고 또 이 소로스가 최근에는 그 중국 위안화에다가 또 그 짓거리를 하려다가 중국 공산당한테 거의 선전포고 수준으로 압박당해가지고 그냥 중간에 손 털고 나갔던 사건. 저는 아마 그때도 이 소로스는 절대 손실을 보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뒤로 혹은 이면으로 중국 공산당하고 어떤 그 쇼부를 쳤을 거예요, 아마도. 하여튼 이 조지 소로스가 워런 버핏의 그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본인도 투자 법인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름이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여기서 지난 1분기 테슬라 보유 주식 13만 2천 주를 전량 매도했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로스가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제 거의 적정 가치로 재귀를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전량 매도를 한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숏을 치려고 아예 그냥 상방 포지션을 싹 정리한 건지. 그렇잖아요. 주식 현물이 상방 포지션이지 뭐야. 하여튼 그거는 좀 미스테리어스한데 솔직히 월가에서 이 소로스가 손 털고 나간 종목치고 그동안 성한 종목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일론 머스크가 아니죠. 그래서 이 소식 나오자마자 또 일론 머스크가 득달같이 자기 트위터에다가 소로스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이 소로스에 대해서 매그니토를 나한테 리마인드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 마블 그 엑스맨 영화에서 늙은 돌연변이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머리에 갈라진 바켓스 같은 거 쓰고 다니면서 쇠로 된 거는 하여튼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초능력자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소로스하고 좀 생긴 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하여튼 백인 노인들 뭐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하여튼 근데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CEO 자리에서 내려온 뒤로도 거의 하루에 수십 개씩 트윗을 하고는 있네요. 하여튼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네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고 소로스가 인류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매그니토를 연상시킨다고 이렇게까지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엄청난 반향이 일었죠. 막 그 소로스하고 매그니토 합성 짤도 돌아다니고 그 일론 머스크 트윗 글에 하루 만에 좋아요 23만 개 넘고 그리고 리트윗이 2만 개 넘게 달리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우리 테슬라는 단순 전기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어떤 미래 세대와 전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착한 기업인데 그런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도한 소로스라는 놈은 정말 인류의 존재 자체의 적이다. 인류를 위협하는 짓거리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노빠꾸로 갖다 박은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또 나가리가 됐고요. 결국 바이든이 G7을 핑계로 동남아시아 투어를 떠나기 전 마지막 협상 테이블은 이렇게 또 엎어졌습니다. 협상 회의장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케빈 메카시 이제 하원 의장은 바이든이 정부 지출 한도 확대의 규모와 범위 관련해서 본인 주장만 내세우는 바람에 산통이 깨져버렸다고 이렇게 전형적인 니탓 공방에 또 불을 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과 여당 민주당 측은 6월 이전에 부채 한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을 국민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그 믿음을 깨버리는 놈이 있다면 그건 바로 공화당이다 이거죠. 하여튼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G7 이번 정상회담 참석했다가 당초 예정했었던 호주 방문은 연기하고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가지고 조기 귀국하겠다. 그래서 다시 협상 테이블을 꾸리겠다고 얘기하고 대신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의 입을 빌려서 이러다가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실패하는 날에는 경기 침체가 덮칠 것이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언론 플레이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월가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 2차 담판이 비록 또 나가리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양측이 여유 있는 태도를 나타내는 거는 그래도 설마 파이널리 막판에 드라마틱하게 협상을 타결시키려는 게 아니겠냐 이런 이제 낙관론에 또 기댄 거고 그래서 달러 가치는 다시 반락 그리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고요. 또 우리 K증시 외국인들도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5월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순매수로 우리 K증시를 하루 종일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다 지금 이런 상황에도 미국 4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나쁘지가 않았었는데 일단 전체 헤드라인 넘버는 뭐 예상치 못 미쳤지만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아가지고 변동성이 큰 운송 장비를 제외하면은 전달보다 0.4% 증가를 기록해서 이거는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은 아니 지금 고용하고 소비를 봐서는 진짜 경기 침체에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게 또 신기하다고. 어떻게 도대체 지금 기준금리가 5%를 넘는 이 상황에서도 저렇게 소비하고 고용이 좋을 수 있는지 거의 신기에 가깝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연설을 했던 연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총재는 아니 부채 한도고 경기 침체고 뭐고 그딴 게 뭔지 나는 모르겠고 현재 인플레이션만 봐서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다음 리치몬드 여는 토마스 바킨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해결됐나요?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자꾸 금리 인상 멈추라고 지랄들이냐. 좀 매뉴얼대로 좀 하자. 방해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다소 날카로운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자, 오늘로써 드디어 런던 고라니의 뉴스 농장 개편 D-5일입니다. 이제 목, 금, 토, 일 지나면 월요일부터 새로운 런던 고라니의 뉴스 농장이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특히 피메일 진행자분이 엄청난 분이 옵니다. 기대 바랍니다. 자, 내일은 5월 18일 목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일단 내일은 제43주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범민주단계가 총집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누가 참석을 하냐 안 하냐, 또 본인은 참석하려고 했는데 거기 들어오지 말라고 너는 가라고 막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또 인물이 차기 대선 후보로 관심을 받게 될지, 이게 증시에서 또 대선 후보 관련주로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내일 우리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전략 원탁회의 및 혁신전략 발표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딱 떠오르는데 이미 중국에 많이 잠식을 당했고 주가도 뭐 엉망이죠. 근데 이럴수록 이제 고사양 고스펙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정부에서 좀 획기적인 전략으로 서포트를 해준다면 아직 충분히 증시에서 관련주들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내일 산업부가 탄소 중립 위한 국외 감축 양자 협의 본격 개시, 이걸 공개하는데 증시에서는 탄소 매출권하고 원전 수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상생 협약식, 이건 이제 전통시장 최대의 어떤 논란거리인 신용카드 사용, 이거에 대해서 제로페이나 지역상품권 결제 그쪽으로 우회로가 마련될 수가 있죠. 다음 내일 한국은행이 보도자료를 하나 낼 예정인데, 그게 바로 제목이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 자산 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요건데요. 최근 이제 북한이 무력 도발 외에도 이 사이버 도발로 국내 주요 기관들, 심지어 선관위까지 해킹을 하고 뭐 민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탈취도 시도하고 이런 식의 도발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뉴스에서도 밀어주고 하여튼 증시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죠. 다음 내일이 또 러시아 흑해 곡물 협정 만료일인데요. 이게 만약에 연장이 안 돼가지고 곡물 실어 나르는 신규 선박 승인이 안 떨어지면은 또 이제 사료 곡물 이쪽이 한번 크게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대신에 반사 이익이 또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죠. 다음 내일 중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 중앙아시아는 그 탄자 들어간 나라들, 거기가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하죠. 이번 주말에 이제 일본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틈에 중국에서는 여기서 소외된 이유 챙기기 차원에서 그들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단합대회 그 성격이라고 보고, 다음 내일 5월 18일 목요일 이벤트가 챗 GPT 생성 AI 빅뱅, 그리고 비즈니스 혁신 그랜드 서밋 2023, 이게 한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제목에 하여튼 다 테마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 미국에서는 4월 기존 주택 매매가 발표되고, 또 각 업종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내일 굵직한 것들로 잡혀 있는데, 먼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월마트, 또 태양광 대장주 캐네디언 솔라, 그리고 차량 공유 그랩, 다음 이제 얼마 전 상장 폐지됐던 밈 종목 그 배드 베스 앤 비욘드의 아류 정도로 국내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그래도 좀 네임드 기업인 베스 앤 바디웍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까지 내일 1분기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소로스 얘기하다가 잠깐 울컥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는 강력한 저력이 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2차 전지 그 주가 조금 고평가라고 했다고 매국노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